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에 있는 국번대입니다. 오늘은 신경계 증상의 접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임상 실습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신경계 증상의 접근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와서 신경계를 침범했을 만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넘어가고요. 자, 학습 성과는 다양한 신경계를 침범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한테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력 청취를 하고 필요한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해서 병변을 국소화하고 국소화된 병변을 바탕으로 감별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병력 천치와 신체 진찰, 물론 여기선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서 두통의 감별 진단, 그 다음에 불면증을 보이는 환자를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특히 외래로 많이 찾아오는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호소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병력 청취를 하고 신체 진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로 응급실로 의식장애로 오는 환자들을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하고 병태 생리 요인을 추론할 수 있는가? 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서 병태 생리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급격한 의식 소실의 병태 생리를 추론하고요. 특히 간질 현상으로 내원한 환자한테 이것이 true epilepsy인지 false epilepsy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환자한테서 병적인 보행장애인지 노화 현상에 따른 보행의 이상인지를 구분하는 것. 떨림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적절한 병력 정치와 신체 진찰을 통해서 떨림의 종류를 구분하고 병적인 떨림을 감별해낼 수 있는 것.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병력 정치를 하고 신체 진찰을 해서 병태 생리를 추론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이러한 병력 정치와 신체 진찰을 통해서 병변을 국소화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하반신 마비 환자한테 필요한 병력 정치와 신체 진찰을 해서 병태 생리 및 원인을 추론하고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고 병태 생리와 요인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특히 관련된 연관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경계 쪽의 실습을 통해서 배워가야 될 내용은 크게 신경학적 검사와 척추 천자입니다. 신경학적 검사는 여기 이게 자세하게 세분화시켰는데 크게 고위 뇌기능을 평가하는 KMMSE,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기능, 그 다음 운동, 감각, 반사에 대한 검사, 세레벨라 펑션 테스트, 메닌지얼 이리테이션 사인 등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5개의 대표적인 신경계 증상을 표현해 놨고요. 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환자들은 보통 이런 증상으로 외래나 응급실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잠이 안 온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의식이 안 좋다, 어지럽다, 기절을 했다, 간질발작을 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손이 떨린다, 편마비가 온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손발이 저리다, 허리나 뒷목이 아프다. 주로 이 15가지 증상이 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국시에서도 중요한 CPX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을 어프로치해 나가는 스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히스토리를 하고요.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피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을 합니다. 우리는 신경과다 보니까 뉴럴로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을 다시 적어놨는데 실제로 뉴럴로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의 일부죠.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로지 환자나 보호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듣고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찰해서 얻어내는 결과만을 가지고 프로블럼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프로블럼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이 환자한테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 목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어전트하고 새로 생긴 문제 목록을 먼저 적고요. 그 환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목록은 나중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 줘야 할 문제 목록, 어전트한 목록, 새로 생긴 목록 이런 거는 보통 증상명으로 들어. 잠이 안 와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하지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력은 보통 진단명으로 들어갑니다. 병력상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 그럼 고혈압과 당뇨도 또한 해결해 줘야 될 프로블럼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most probable한 추정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추정 진단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여러 개의 추정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 추정 진단을 증명하기 위한 랩을 하고요. 그 랩을 바탕으로 좀 더 범위를 줄여서 differential diagnosis를 진행합니다. 이 differential diagnosis는 상당히 probable한 후보군으로서 이것을 컨펌하는 레보레토리 시스에서 진단이 내려지고 그 진단을 따라서 트리트먼트의 모달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환자를 보는 기술이 되겠는데 신경계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의 네 가지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환자가 호소하는 게 신경계를 침범해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병변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병변을 나타내는 사인에는 그게 localizing 사인과 lateralizing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localizing 사인이란 뇌의 특정 부분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한 증상, 예를 들면 언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어페이지아와 같은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라테랄라이징 사인이라는 것은 좌우를 구분하는 증상입니다. 즉 우반구를 침범하면 좌반신 부전마비가 오고 좌반구를 침범하면 우반신의 마비가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격하게는 로컬라이징 사인과 라테랄라이징 사인을 구분해서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로컬라이징 사인과 라테랄라이징 사인을 합쳐서 그냥 다 로컬라이징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병변의 위치가 정해졌으면 병변의 패솔로직 네이처가 무엇인가? 병변의 패솔로직 네이처를 결정했다면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의 답을 하기 위해서 뉴럴로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신경학 실습을 나오게 되면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리니컬 어프로치 방법은 실제로 추리소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 히스토리 테이킹에 해당하는 것이 추리소설에서 의뢰인이 보통 방문을 하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은 그래서 탐정은 현장에 가봅니다. 자, 프로블럼 리스트는 거기서 현장에서 자기가 본 것을 바탕으로 단서를 모으죠. 그다음에 추정 진단에 해당하는 것이 그거를 바탕으로 추리를 구성하고 랩을 한다는 것은 단서를 추리에 일일이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는 용의자 추정에 해당하고요. 컴퍼메토리 레버레토리는 증거를 확인하여서 결국은 트리트먼트는 해결한다 이런 뜻이. 사실 실제로 추리소설을 분야를 개척한 아더 코난 도일이 실제로 의사였어요. 개업이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소설이 환자를 보는 방식을 좀 열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경계를 침범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sudden headache. 만성 두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sudden headache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와 뇌압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이 분류는 실제로 임상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환자들한테서 응급 상황에서 뇌압을 보통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응급실에 나오는 모든 갑자기 머리가 아픈 모든 환자한테 CSF 스타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임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는 없애고 크게 공간 점유 벙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보통은 어떤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면 애뉴리즈말 럽처에 의한 SH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ICH, 브레인 튜머, 그다음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헤모리지 등을 의심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라면은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를 보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브레인 이미징을 해보고 보통 SH는 브레인 CT를 찍어보면 쉽게 감별이 되고요.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는 브레인 MRI, 즉 디퓨전 브레인 MRI를 찍었을 때 포스테리어 쪽에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도 두통이 갑자기 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템포럴 아테라이티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급실에서 ESR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과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글라우코마가 헤데이크를 흔히 동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압 상승에 대해서 안압을 측정하면 됩니다. 안압은 응급실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압 상승에 의한 녹내장에 기인한 두통의 경우 응급으로 안압을 내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배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원발 두통이 악화돼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그런 것을 primary thunderclap headache, 원발 벼락 두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발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위험한 진단이 모두 배제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성 두통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만성 두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원발 두통. 원발 두통이라는 건 크로닉 마이그레인, 크로닉 텐션 타임 헤데이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왁센 웨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원발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위험한 2차 두통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된. 따라서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뇌 영상을 시행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리바운드 때문에 생기는 약물 과용급 두통, 뭐 히스토리상 뇌 외상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메이징에서 뇌 종양에 의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템포럴 아테라이티스와 같은 염증에 의한 거. 특히 특징적으로 뇌압 변화에 따른 두통의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두개뇌 저혈압, 인트라크라니얼 히포텐션에 의한 두통은 누워있을 때는 두통이 없는데 일어나 앉으면 두통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통증 치료를 위해서 스파이널 블록을 시행하다가 그것이 조금 더 블록이 진행되면서 CSF 리키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또는 환자의 특정한 두통의 애그리게이팅 팩터와 릴리빙 팩터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로 잠이 안 온다고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잠이 안 오는 기간입니다. 보통 3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기간이 3주 이내라면 보통 우리는 일과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시프트 워크, 교대 근무죠. 나이트와 데이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경우, 또는 갑자기 수면 환경이 변화되거나 스트레스, 뭐 이런 것에 나타나는 일과성 불면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3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이제 크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원인으로는 크게 시스테믹 디지즈, 그다음에 사이카이트릭 디지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잠을 못 자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비타민, 약물에 의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뭐 3주 이상 잠이 안 온다면 프라이머리 인썸니아라고 봅니다. 프라이머리 인썸니아의 가장 많은 것은 1차성 불면증이라 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하루 주기 율동장애, 율동 수면장애라고 해서 일주기 율동장애 에 의한 수면장애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외래를 내원하시는 환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환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아니면 실제로 이 환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한 실제로 객관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보려면은 다양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지 기능 검사를 했는데 환자의 기억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게 관찰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activity of daily living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그러고 이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보통 annual workup을 반복해서 하면서 치매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activity of daily living이 떨어지면 치매로 보통 진단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원인 질환을 찾아야 됩니다. 치매라고 하는 건 진단명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후천적으로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원인으로는 보통 가장 많은 것이 세레브랄 아밀로이도시스 앤 알츠하이머스 디멘시아가 전체 치매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요즘에는 알파 시누클레인에 의한 루이체 치매가 세 번째로 많은 치매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바스큘라 디멘시아, 루이바디 디멘시아 외에도 트리터블한 디멘시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에 의한 디멘시아라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 치매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간혹 우리가 뇌종양이나 뭐 뇌외상에 의한 치매, 그 다음에 크로이츠페트 약과병에 의한 치매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의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내원하고요. 응급실에 의식이 떨어졌어요 하고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환자의 의식이 떨어진 것이 신경계를 침범한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리제이션을 해요. 신경계를 침범했다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신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이쪽으로 가. 즉 시스테믹한 디지즈를 같이 감별해야 된다 이 말. 가장 많은 것이 전해질 불균형, 특히 히포나트레입니다. 그 다음에 유레믹 엔세팔로패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히스토리 테이킹이나 아니면 전해질 검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CO 인톡시케이션에 의한 의식 변화. CO 인톡시케이션에 대한 의식 변화는 루시드 인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이 떨어졌다가 금방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딜레이드 아녹식 엔사폴페시와 같이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침범해서 의식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혈관성,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감별해야 되고 인플라메이션, 즉 뇌수막염, 뇌염, 뇌동양 등을 감별해야 되고 그 외에도 뇌종양, 그다음에 시저 이런 것 등을 감별해야 돼요. 자, 어지럽다라고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첫째, 병변의 위치가 이 베스티불을 직접 침범하느냐 아니면 베스티불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베스티불을 직접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전신적인 거예요. 가장 이제 흔한 것이 빈혈이 되고요. 또 만성 콩팥 기능 상실 같은 거는 콩팥 기능 상실에 의해서 에리스로포레이틴의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빈혈이 오기 때문에 어지럽게 되고요. 뭐 저혈당이나 약물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히스테릭한 그런 어지럼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베스티불을 직접 침범하는 경우는 그게 말초성과 중초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에서 코클레아나 베스티불라 뉴클레우스에서 나오는 것이 직접 자극이 돼서 많이 어지럽죠.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게 돼요. 여기는 BPPV, 베스티불라 뉴로나이티스, 메니에로 디지즈가 아주 유명한 질환이고요. 히스토리에 의해서 감별하죠. BPPV는 short duration. 베스티불라 뉴로나이티스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인펙션 히스토리가 있고요. 메니에로 디지즈는
이어플리스와 청력저와 함께 나타나죠. 그 또 하나는 중추성 원인에 의해서 베스티블이 침범되는 경우는 뇌경색,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임팝션, 브레인 튜머, 특히 TPA 앵글 튜머, 멀티플 스크레로시스, 브레인 트라우마 이런 것 등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비안뜰게, 다시 말해서 베스티블을 간접적으로 인볼브 하지만은 이 파킨슨 병에 의한 이 어지러움증은 이런 중추성 어지러움증의 한 종류지만 베스티블은 간접적으로 침범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싱코프의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장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부전되는 것. 또 하나는 뇌 안에서 효과적으로 혈액이 뇌 안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경우는 베조베갈 싱컵이라고 그래서요. 특히 그 혈관 미주 신경실신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박동을 하면은 그 피가 쭉 올라와서 캐로티드 자이너스까지 갑니다. 어, 뇌를 제외한 다른 기관은 대부분 심장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립한 자세에서 심장 박동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피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심장보다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이루어져서 아오르틱 아치까지 온 블러드가 카로티드 아테리를 타고 올라갈 때 카로티드 바이포케이션 부위에 있는 카로티드 사이너스에서 리드믹하게 한 번 더 살짝 눌러줘서 그것이 이펙티브하게 세레브럴 퍼퓨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카로티드 사이너스가 수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급격하게 세레브럴 퍼퓨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트로크레미우스 머슬의 머슬 톤이 풀리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카로티드 사이너스가 오작동하냐 너무 긴장했을 때, 갑자기 놀랬을 때, 귀신 같은 것을 본다든가 그랬을 때, 또는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누웠다 일어날 때 누구나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몸의 컴펜세이션에 의해서 저혈압이 막아지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오르소스타틱 히포텐션의 경우에 또한 심하지 않으면 어지럼증만 느끼는데 심한 경우는 의식을 잃게 합니다. 자, 이런 경우 특히 약물, 특히 남자 노인한테서 많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한 알파 브로커가 기질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걸 잘 히스토리나 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장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막성 심장 질환이 왜냐하면 특히 에올틱 스테노시스의 경우는 아orta에서 통해서 올라가는 혈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절하게 되고요. 보통 아ortic stenosis-에서 싱컵이 나타나면 환자의 기대 여명이 1년 이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 외에도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기절, 즉 의식을 잃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같이 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절을 했다고 오는 환자의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심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검사, 뇌 혈관 검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보면 간질 발작, 즉 에필lep시를 감별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전증, 즉 뇌에서 나타난 전기적 현상이다. 만약 이것이 뇌에서 나타난다면 에필lep시가 되고요. 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거, 약물, 특히 알코올 금단, 알코올 위드로에 의한 시저, 아이들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페브라일 컨버전 이런 거는 다 슈도 에필lep시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트루 에필lep시라면은 그것이 어떤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상에서 나타나는 기질성인지, 그다음에 특발성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특발성인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 현재의 영상 기술로는 그 분명히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다고 봐서 그래서 우리가 잠복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나온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컨버전, 시저, 에필lep시, 에필lep틱 시저의 점.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벌전이라고 하는 거는 모터 페노메논이에요. 몸을 막 떠는 거를 컨벌전이라고 합니다. 시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경우는 abrupt paroxysmal 이벤트를 전부 시저라고 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배가 왜냐? 배 아픈 것도 에필lep시의 오라라고 부릅니다. 시저라고. 그러한 것 중에서 시저 중에서 브레인에서 오리진하는 것을 에필lep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필lep시 중에서 2번 이상의 브레인에서 오리진하는 에필lep시를 에필lep틱 시저라고 하고요. 에필lep틱 시저를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이 에필lep틱 시저부터 이른바 약물 치료에 인디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즉, 게이트 디스터번스는 신경계 질환의 검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어렵지만 왜 걸음걸이가 어려우냐? 걸음걸이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티눈 하나만 박혀도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오는 환자는 물론 피지컬하고 뉴로로지, 이칼, 이그제미네이션, 병력 청취를 통해서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거의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모두 다 검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질환으로는 파킨슨 디지즈하고 노멀 프레이즈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뇌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척수 쪽에 있는 트랜스버스 마이오라이티스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의 문제에 의한 다이아베틱 폴리뉴로패시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신경이나 테이프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많이 먹고 생기는 바이타민 B12 결핍증 또는 가스트릭 서브토탈 가스트렉토미에 의해서 나타난 후에 바이타민 B12가 인트린식 팩터 데피시언시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아 생기는 어카이어드 바이타민 B12 데피시언시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바이타민 B12의 결핍증에서 후주 쪽을 인버브할 경우는 바이브레이션 포지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상당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척추나 관절의 문제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해서도 한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노화의 과정에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 감안해서 치료를 한다. 자, 손이 떨린다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손이 떨리는 경우, 뇌나 척수에 의한 문제가 아닌 전신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입니다. 아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데는 히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그랬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모든 것이 항진되기 때문에 손이 떨려요. 그래서 손 떨림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있느냐 없느냐. 손이 떨린다고 하면서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있고 특히 레스팅 트레모 양상을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경우를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게 손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많이 떨린다고 할 때는 가장 많은 것이 essential tremor. 우리가 수전증이라고 얘기하는 알코올에 의해서 완화되고 그래서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도 세레벨라 디스펑션의 일종의 intentional tremor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hanced physiologic tremor라는 것이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몸이 부르르 떨리고 뭐 이런 거는 이른바 enhanced physiologic tremor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헤미프레시스 또는 헤미프레이지아입니다. 자,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는 메둘라 상방의 반대쪽
뇌의 이상에 의한 경우로 로컬리제이션이 가장 쉬운 신경계의 증상입니다. 또 오른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면 왼쪽 뇌의 문제,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면 오른쪽 뇌의 문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는 혈관성 질환, 즉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인트라크라널 헤모리지 또는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등이 있을 수 있고, 막히는 경우는 아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인데, 이것이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다시 뚫린다면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으로 가고요. 24시간 이후에 계속 막혀 있다면은 아큐트 세레브럴 인파크션으로 보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뇌혈전증이나 뇌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발생 후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을 고려해서 스롬벡토미를 하든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든 이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혹 응급실에서 서브 듀럴 헤모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노인에서 아주 경미한 뇌상의 히스토리가 있고, 보통 2, 3주 후부터 서서히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디퓨즈한 두통이 있다고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CT를 찍으면 빨리 진단할 수 있고, 이거는 서브듀럴 헤마토마를 없애면 정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걸음걸이 못지않게 힘든 것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자,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은 크게 전신적인 경우와 그다음에 신경근육, 특히 신경근육의 경우는 뇌보다는 척수를 침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전신적인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포칼레믹 페리오디 파라라이시스. 급격한 운동을 한 후에 보통은 힘이 빠지게 되고요. 하이포칼레미아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패소피지올로지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밥을 많이 먹게 될 경우, 이 페리오딕 하이포칼레믹 페리오딕 파라라이시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밥을 많이 먹을 경우 과도한 인슐린이 되고요. 그 인슐린에 의해서 포타슘이 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심해지면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포칼레믹 페리오딕 파라라이시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톡식 페리오딕 파라라이시스는 거기에 동반해서 갑상샘 중독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해질 검사하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라면은 주로 이제 그 척수를 침범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버스 마이어라이티스고요. 또 하나는 길랭바레 신드롬. 트랜스버스 마이어라이티스와 길랭바레 신드롬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CSF 스타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트랜스버스 마이어라이티스는 CSF에서 셀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기앙바레 신드롬은 CSF에서 알부미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 다시 말해서 프로테인은 증가하지만 셀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알부미노 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기앙바레 신드롬의 메디컬 텀은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radicular neuropathy예요. 말 그대로 척수 안에 있는, 척수에서 페리프랄 러브로 이루어지는 라디클 쪽의 디마일리네이션, 그 디마일리네이션 된 것 때문에 프로테인이 증가되는 그런 알부미노사이토로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CSF로의 파인딩으로 감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린 경우도 아까 말한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저린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다이베틱 브레니로패시, 유레믹 브레니로패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런 거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뇌 쪽에서는 보통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탈라무스를 인보함으로써 헤미센소리 로스나 헤미센소리 팔레세시아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카팔 터널 신드롬이죠. 카팔 터널 신드롬은 어떻게 쉽게 진단할 수 있죠? 틴넬 신드롬하고 팔렌 사인이 나타나는 데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브 컨덕션 스타디를 통해서 메디안 너브의 컴프레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목이 아파요. 자, 뒷목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허리가 아파요는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같이 보면은 보통 대부분은 척추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두 가지는 연관통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연관통이란 건 뭐냐? 실제로 그 부분이 병변이 아닌데
나타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막염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수막염이 동반되어 있는지하고 허리가 아플 때 연관성은 좀 더 복잡해서요. 특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대동맥 박리증이 동반돼서 허리가 아픈 경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압도메네시스도 같이 찍어보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척추에 의한 경우라면은 이제 목이 아프다면은 가장 많은 거는 스프레인, 서비컬 스프레인, 특히 휘플리시 인저리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갑자기 가면서 목이 꺾였다가 앞으로 가는 이런 휘플래시 인저리, 즉 채찍질 손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수 있고요. 휘플래시 인저리의 특징적인 증상, 처음 인저리가 나타났을 때는 크게 통증이 없다가 인저리가 나타나고 나서 보통 하루에서 2, 3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증상이 심해지는 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히스토리를 통해서 서비컬 HIVD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 외에도 마이오페직 페인 신드롬이라는 같은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나 피지컬 이미점을 통해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도 연관통을 보기 위해서 특히 허리가 목 쪽에서의 목이 아플 때 연관통은 크게 많지 않은데 허리가 아플 때 연관통은 이러한 질환이다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환자가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석 같은 경우, 자 결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CVA 텐더니스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이제 허리 쪽인데 가장 많은 것이 역시 룸바 스프레인, 룸바 HIVD,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같은 것이 되고요. 특히 허리 쪽에서는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하고 코누스 메둘라리스 신드롬을 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우다 이퀴나 신드롬은 척수의 카우다 이퀴나에 해당하는 곳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말초성의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코누스 메둘라리스는 보통 척수의 끝부분에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추신경계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감염이나 종양기형 등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15가지 증상을 쭉 공부를 했고요. 자, 이러한 15가지 증상을 하는 데에는 뭐 혼자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여기 본 것처럼 교수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그 다음에 이제 입원에서는 스트롱 유닛, 그 다음 우리 이제 신경과에 여러 랩이 있어요. EMG 랩, 슬림 랩, 디멘시아 랩, 스트롱 랩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어떤 레버레토리 검사를 통해서 또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든지 감별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레지던트 닥터나 피지션 어시스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팀 어프로치로 환자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나오면 실제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강의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실습을 나오면 한번 다시 또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KMMS를 중심으로 해서 인지기능 검사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경학적 진찰의 하이어 코티칼 펑션에 해당하는 검사 부분이 되고요. 아마 근데 실습 나와서는 KMMS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기능 검사도 일부 해봐야 되거나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실습 나와서 해야 될 것은 KMMS입니다. Korean Elemental Status Examination이라고 해서 두 장의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Time Orientation, Place Orientation, 그다음에 Memory, Attention and Calculation, Language, Visual-Spatial Function을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KMMS 검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시행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하고요. 알츠하이머스 디멘시아, 바스큘러 디멘시아, 마일드 코그니티브 인피어먼트 환자한테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KMMSE 종이 2장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대기에 필요한 시계와 볼펜이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이렇게 시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펜 이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보통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2장이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MMSE도 이렇게 2장으로 있고 내가 PDF 파일로 MMSE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파일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실습이 나오면 그 파일에서 인쇄해서 환자한테 검사를 해야지 나중에 이 KMMSE의 저작권 문제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실습 나오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현재 그 하이브리드 오스키 CPX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일 이제 요 앞에 나와 있는 검사 전 환자와 의사의 준비 부분은 뭐 검사라든지 뭐 어떤 진찰에 관계없이 공통되는 것입니다.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해야 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신분도 밝히고 학생의사 누구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어, 환자 확인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겠냐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인지기능 검사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인지기능 검사가 변수가 변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실제 환자의 인지기능보다도 더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요. 만약에 환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검사를 좀 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편안하게 의사도 앉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구를 확인하는데 사실 여기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요. 어, 종이 2장하고 손목시계 볼펜 있으면 되는 거고요. 눈을 감으세요라고 쓰인 종이는 사실은 MMS의 뒷장에 이미 있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의 경우는 오늘의 날짜와 요일, 장소, 명칭, 층수 이런 거 다 미리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환자의 성별, 나이, 학력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MMSE와 같은 이런 인지기능 검사는 나이와 학력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MS를 해보는 학생들은 100에서 7을 연속해서 빼는 시리얼 7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그 답을 미리 알아놓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93, 86, 79, 72,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타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타임 오리엔테이션은 환자에게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계절 이렇게 물어보면은 환자가 요거를 한 번에 쫙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실제로 치매 환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치매가 너무 심해서 계절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또 요일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오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어느 요일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는 타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1점씩 해서 5점을 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는 만약에 환자가 음력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맞으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한테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도시에 있는지, 현재 장소의 명칭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층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 진압력도 바르게 대답한 것부터 해서 1점씩 해서 총 5점. 따라서 MMS에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10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물어보고 사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까지 없어지면은 너무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MMS의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 듣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비행기, 연필, 소나무를 1초에 하나씩 또박또박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 해보라고 해요. 환자가 비행기, 연필, 소나무 하면은 기억 등록이 된 걸로 보고 3점을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환자가 기억 등록이 잘 되면은 제가 이따가 이거를 다시 물어볼 테니 잊어먹지 않게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환자가 비행기 연필만 대답을 하고 소나무를 대답을 못해서 소나무가 등록이 안 된 경우는 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하나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 점수는 2점을 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상을 시키려면 반드시 등록을 시켜줘야 돼서 환자한테 다시 제가요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그럼 환자는 또 비행기, 연필. 그러면 환자한테 다시 자 제가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그럼 환자는 또 비행기, 연필. 그럼 언제까지 등록을 하냐? 원칙은 등록이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책에 따라 좀 다른데 3회까지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6회까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환자가 갑자기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렇게 딱 대답을 했다. 그럼 등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에 등록한 것만 등록 점수로 줘서 등록 점수는 2점이 됩니다. 그럼 왜 반복해서 등록을 시키는가? 나중에 회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잘하셨습니다. 예, 칭찬을 한번 해주고 제가 이따가 이거 다시 물어볼 테니 잊어먹지 않게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1초에 하나씩 불러줘야 돼. 빨리 불러주면 비행기, 연필, 소나무. 또 하나는 환자가 아까처럼 비행기, 연필만 등록을 하고 소나무를 등록 못했을 경우에도 세 개를 같이 가는 겁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소나무만 등록을 못했다고 자, 소나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tention and calculation입니다. 원칙은 100에서 7을 연속해서 빼보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자한테 너무 어려워서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86.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79.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하면 93 하면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하면 환자가 어디서요? 라고 물어볼 때 93에서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단순한 뺄셈이 아닌 attention and calculation이라서 93이라는 숫자를 홀드하면서 7을 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8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90 그래 버려요. 또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하면 이건 쉬우니까 83.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돼요? 1, 0, 1이 되는 겁니다. 1, 0, 1. 바로 전 단가에서 7을 뺀 게 맞으면 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은요. 이 100 빼기 7이 끝나면은 환자한테 아까 제가 잊어먹지 말고 머릿속에 잘 넣고 계세요라고 했던 게 뭡니까? 해서 비행기, 연필, 소나무 중에서 바르게 대답하는 것만큼 점수를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100 빼기 7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100 빼기 7을 못하면은 그 다음엔 40 빼기 4를 시키고요. 그거를 못하면 20 빼기 2를 시키고요. 그것도 안 되면 10에서 1까지 거꾸로 세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런 거를 시간을 끈다는 의미도 있고 요걸 먼저 해서 나중에 요게 이제 그 Geriatric Deterioration Scale이라고 하는 스케일의 한 항목인데 그런 거를 미리 해서 시간도 끌고 다른 검사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까지 됐고 랭귀지를 합니다. MMS에서는 랭귀지를 측정하는 6가지 컴포넌트를 모두 다 합니다. 뭡니까? 이름 대기, 따라 말하기, auditory comprehension, repetition, writing, reading. 이 6가지 컴포넌트를 다 하죠. 봅시다. 먼저 시계와 볼펜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대라 그러고요. 그래서 잘 되면 2점을 주고 그다음에 auditory comprehension은 3단계 명령을 보통은 MMS의 뒷장에 있는 종이를 내밀고요. 자, 내가 이 종이를 드리면 뒤집어서 반으로 접은 다음 저한테 주세요. 한 문장씩 또박또박 3개를 내서 3개를 순차적으로 바르게 진행했을 때 점수를 주는 겁니다. 따라 말하기는 백문이 불여일견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눈을 감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MMS 두 번째 장에 보면 눈을 감으세요라고 크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주고 요거를 읽고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해서 눈을 감으세요라고 읽고 눈도 이렇게 감았을 때 1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오늘의 기분이나 날씨에 대해서 적으라 그래요. 그럼 환자가 적죠. 기분이 좋다,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환자가 비 이렇게만 적으면 즉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서 적으면 점수를 주고요. 명사로 하나, 비 이렇게만 적으면 환자한테 다시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라고 지시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오늘의 기분이나 날씨를 적어보라고 하고요. 제대로 적으면 점수를 주고 끝내면 되고 애매하게 적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어보라고 지시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적을 때 사소한 맞춤법의 오류는 인정을 해서 점수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파셜 펑션은 이 검사의 이름은 인터락킹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지시는 이 도형을 보고 밑에다가 똑같이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되고요. 각각 그린 부위가 오각형이 되고 겹친 부위가 사각형이 되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자한테도 지시를 할 때는 각각 겹친 부위가 오각형이 되고 각각이 오각형이 되고 겹친 부위가 사각형이 되게 그리세요라고 지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시는 그냥 보고 그리라고 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채점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3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공통 과정이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하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30점 만점인데 뭐 24점 이상은 정상, 뭐 경도 이장애, 초기 치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책에 나와서 내가 적어놓은 건데 실제로 나이와 학력에 따라서 컷오프가 다르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MMSEK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KMMSE를 했고 MMSEK는 우리나라에는 MMSE가 5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KMMS이고 또 하나가 MMSEK입니다. MMSEK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한 MMS이긴 한데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지기능 검사는 나이와 학력에 따른 규준이 있어야 돼요. KMMS에는 그런 규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점수가 그냥 자기 점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이와 학력에 맞는 규준으로 따라서 보면 되는데 문제는 MMSEK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서 보겠지만 무학이면서 문맹의 경우는 점수를 보정을 해줍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죠. 아까 기억 등록이 비행기 연필 소나무 대비해서 나무 자동차 모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attention and calculation에서 100 빼기 7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삼천리 강산을 거꾸로 말해서 그거를 한강 리천삼 이렇게 하면 5점을 준다는 게 좀 다르고요. 따라 말하기도 아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는데 이번에는 간장공장 공장장을 따라 말하라고 하고 이해와 판단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점 만점이건 똑같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단지 교정 방법은 특징적으로 점수를 올려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만점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만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둬야 되니까 실제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왜 KMMS의 점수를 사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냐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봐서 1등이 100점이고 꼴등이 빵점이고 평균이 50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부터 제시를 잡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즉 인지기능 검사에서 이상이냐. 평균 이상으로 한 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 평균 이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는 마이너스 1 SD, 즉 16%일 이하를 이상이 있다고 보고요. 음, 우선 레지스트레이션, 즉 등록을 시키는 검사는요. 보통 마이너스 1.5 SD, 즉 5%일 이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16%일 이하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옆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점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세의 초등학교 졸업을 마친 할머니라면 KMMS2가 21.12가 16%일의 커트라인이니까 22점 맞으면 정상, 그 이하로 맞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MMS가 여기 지금 내가 4개를 적어놨는데 하나가 더 있죠. KMMS가 있고 KMMS2가 있습니다. 왜 2가 나왔는지는 실습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MMSK랑 KMMS는 설명을 했죠. 최초의 MMS가 MMSK다. 근데 어, 그러니까 정상군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서 만든 것이 KMMS이다.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MMS의 KC가 생긴 이유는 이 C는 세라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세라드라고 하는 검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미국에는 MMS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세라드를 번역하면서 기존에 있던 KMMS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KMMS를 안 넣고 기존에 있던 MMSK를 세라드 버전으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MMSKC는 정상 규준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썼고요. MMS의 DS의 DS는 디멘시아 스크리닝. 따라서 요거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쓰고 이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나와서 이제 다뤄야 될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는 SNSB2라는 겁니다. 이 SNSB2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는데 서울 뉴로사이콜로지컬 스크리닝 배터리라고 하는 검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인지 영역별로 attention, language related function, visual spatial function, memory, frontal executive function, other index에 또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런 아주 많은 검사를 통해서 하는 컴프레hen시브 테스트입니다. 즉 인지 기능 검사 총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인지가 16%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이 환자의 어느 도메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검사를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실습 나와서 SNSB 검사지를 대했을 때, 이게 대충 이런 의미로 하는 검사로구나 하는 거를 저는 중요한 검사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attention, 즉 attention 검사. 왜냐하면은
그중에서 특히 이 비질런스 테스트라는 걸 먼저 합니다. 비질런스라면 환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인지기능 검사는 환자가 얼러트 해야지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환자를 깨웁니다. 어떻게 하냐? 자, 할머니, 제가요, 요일을 얘기할 텐데, 그 요일을 얘기하면은 제가 월이라고 대답을 말할 때마다 박수를 치세요. 그러면 토, 화, 월, 수, 일, 화, 월, 월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하고 나면 환자가 깨죠. 예, 그걸 하고 나서는 어, 또 하나의 어텐션 테스트인 디지털 스팸 포워드와 디지털 스팸 백워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디지털 스팸 포워드는 어떻게 하느냐? 1초에 하나씩 숫자를 읽어주고 환자가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 8, 2 하면 환자가 5, 8, 2 이렇게 하면 되죠. 6, 4, 3, 9 하면 환자도 6, 4, 3, 9. 보면은 이렇게 두 개, 같은 자릿수가 두 개씩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4, 2, 7, 3, 1 하는데, 4, 2, 7, 3, 2 했다. 그러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틀려서 끝나냐? 아니에요. 같은 자리 숫자를 한 번 더 합니다. 7, 5, 8, 3, 6. 그래서 환자가 다시 할 때, 두 번째 할 때는 7, 5, 8, 3, 6 해서 잘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맞으면 두 번째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둘 다 틀렸다. 7, 5, 8, 3, 6인데 뭐 7, 5, 8, 3, 5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틀렸으면은 딜트 스팬 포워드는 4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백워드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2, 4 하면 4, 2, 7, 3, 9 하면 9, 3, 7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백워드가 포워드보다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어텐션 테스트, 레터 캔슬레이션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전에 니글렉트 신드롬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비디오스파셜 헤미 니글렉트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검사 중에서는 코리안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거미줄, 이거는 공룡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개를 하느냐? 60개를 하고요. 숫자가 앞에 있는 거는 쉽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60개를 다 하면 좋은데 60개를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15개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를 S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5개만 뽑아서 해도 퍼센타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SNSB에 있는 게 그고요. 세라드에도 이 BNT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예 15개만 돼 있고요. 고빈도, 중간빈도, 저빈도. 쪽의 저빈도가 좀 어렵죠. 여기 꽃갈, 풍경, 깔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앞부분은 좀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파셜 펑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아까 MMSE에서의 비주얼 스파셜 펑션은 인터락팅 펜타곤을 그렸는데 이 SNSB에서는 비주얼 스파셜 펑션을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 RCFT라는 걸 그려요. 실제로는 이 그림을 보고 그리게 하는데 이 그림의 숫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은 거고 숫자 없고 여기다 보면서 똑같이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인 이 그림을 18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각각 18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그리면 2점을 주고요. 모양이나 위치 중에서 하나만 정확하면 1점을 주고요. 모양과 위치가 모두 부정확하면 0점을 줍니다. 0.5점은 모양과 위치가 모두 부정확하지만 무엇을 그렸는지는 알 수 있는 경우는 0.5점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6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와서 훨씬 이제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테스트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말로서 기억하는 언어 기억, 또 하나는 눈으로 본 거를 기억하는 그림 기억 이렇게 나누고요. 먼저 언어 기억 먼저 보면은 이 언어 기억을 보는 이 검사를 서울 모바일 러닝 테스트라고 하고요. 12가지 아까 MMS에서는 비행기, 연필, 소나무 3개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달래, 도마, 무궁화, 만년필, 접시, 사인펜, 개나리, 종이, 국자, 백합, 소, 지우개 이렇게 12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를 일주일에 하나씩 불러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 1차씩이고요. 환자가 뭐 이론적으로는 12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했다. 그러면은 자,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진달래, 도마, 무궁화, 만년필 불러서 2차 시행을. 2차 시행을 했더니 5개를 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가지고 또 진달래, 도마, 공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불러주면 환자가 그 다음에 8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3개, 5개, 8개.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횟수를 반복할 때마다 늘어나니까 아, 이 환자는 학습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오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불러주지 않은 걸 대답했을 때 오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36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한테 내가 이따가 이거를 다시 물어볼 테니 잊어먹지 않게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 아까 MMS에서는 비행기 연필 소나무에서 그것이 등록이 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다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3번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검사를 하다가 20분 후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20분 후에 아까 제가 3번에 걸쳐서 불러줬던 여러 단어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면 환자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아 내가 이걸 이따가 기억해야지 하고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기억이 필요한 경우에 꺼냈어야 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에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정도만 대답했다. 그럼 하나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자, recognition은 뭐냐? 아까 불러줬던 12개를 포함해서, 불러주지 않았던 12개를 포함해서 24개의 목록을 불러줘요.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요,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까 들었던 것 같으면 들었다고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요. 자, 아까 무궁화 있었나요? 예. 냄비 있었나요? 아니요. 이걸 적는 겁니다. 그럼 예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요. 아니요 하면 X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무궁화는 있었거든요. 있었다고 한 거를 있다고 하는 거. 이걸 true positive라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냄비는 아까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환자가 만약에 냄비가 있었다 이해라고 하면 아까 불러주지 않았던 것을 불러줬다고 얘기하는 거 false positive입니다. 근데 false positive에는 R과 UR이 있잖아요. R이라는 건 뭐냐? related. UR은 unrelated. 무슨 말이냐? 아까 불러줬던 12개의 목록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크게 꽃 이름, 그 다음에 문방구, 그 다음에 가정용품이에요. 그 세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냄비는 아까 불러주진 않았지만 가정용품의 카테고리에 들기 때문에 만약에 냄비를 있다라고 하면은 false positive에 related에 해당한다 이 말. 장화는 아까 안 불러줬고 그런 거 세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장화를 들었다고 하면은 false positive, unrelated에 해당한다. 그럼 환자에게 24개를 해서 true positive 몇 개, false positive 몇 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recognition score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recognition 스코어는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모리가 지금까지는 버벌 메모리를 했는데 비주얼 메모리가 있다. 자, 비주얼 메모리는 어떻게 적냐? RCFT를 가지고 합니다. 아까 RCFT를 요 그림을 보고서 그리라고 했죠. 이것이 비주얼 스파셜 펑션이잖아요.
비주얼 펑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환자한테 이번에는 백지를 주고서 조금 아까 그렸던 복잡한 그림을 바로 그려보라.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다른 거를 한 다음에 20분 후에 아까 그렸던 복잡한 그림을 다시 그려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워. 그 다음에는 리코그니션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아까 그 그림의 조각입니다. 여기 이 조각 중에는 아까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고 보고서 있었던 것 같으면 있었다 가지고 없었던 것 같으면 없다고 하세요.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없었던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리코그니션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12개 정도를 넣어줘서 1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치매 환자는 3개밖에 안 나와. 아웃풋은 3개야. 그런데 이것이 알츠하이머와 바스큘라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메디알 템포럴 럽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예 3개밖에 안 들어가서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바스큘라 디멘시아는 메디알 템포럴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9개 정도는 들어가는데 프론탈이 망가져서 꺼내 쓰지 못해서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 힌트를 주면 좋아진다는 거죠. 힌트를 준다는 게 리커그니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리커그니션을 시키면 알츠하이머는 좋아지질 않는데 바스큘라는 좋아진다. 자, 그래서 바스큘라 디멘시아, 특히 서브코티칼 바스큘라 디멘시아 환자의 보호자들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기억장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기억을 못하면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기 그때 저랑 같이 거기 갔었잖아요. 누구도 갔었잖아요. 가서 뭐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장애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 보호자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코그니션을 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히 이러한 기억장애를 인출장애, retrieval defic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탈 로브 펑션 테스트 넘어가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롭 테스트입니다. 스트롭 테스트는 이렇게 보면 숫자 색깔이 적힌 색깔이 적힌 이제 용지를 읽게 해요. 2분 동안 읽게 합니다. 파랑, 노랑, 검정, 빨강, 노랑, 파랑, 노랑 이렇게 쭉 읽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2분 동안 읽을 필요도 없이 요거 120개 읽는데 걸린 시간은 한 50초면 걸립니다. 요걸 읽고 나서 이번에는 글자가 아닌 이 글자가 쓰여진 색깔을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파랑, 빨강, 파랑, 노랑, 파랑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파랑, 노랑, 빨강, 검정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색깔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니비터리 펑션이라고 해요. 즉 힘들어도 앉아 있고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거. 프론탈이 망가지면 이런 이니비토리 디스펑션이 생긴다. 이니비토리 디스펑션이 생기면 이제 보통 화를 많이 낸다든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아,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emantic Word Fluency와 Phonemic Word Fluency가 있고요. 환자한테 자 1분 동안 동물 이름을 쭉 얘기하라. 기린, 사자, 코끼리, 뭐 개 이렇게 그다음에 가게 물건 또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을 얘기하라 그래. 시금치, 상추, 뭐 쭉쭉쭉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포네믹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래. 가위, 거미, 뭐 아빠, 오렌지 뭐 이런 거 이쪽에서 몇 개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에요. 언어 능력 검사가 아니라 프론탈 로 펑션 테스트라는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try making A, B가 있어요. try making A는 뭐냐?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1, 2, 3, 4, 5. 그 다음에 try making B는 1, 가, 2, 나, 3, 다. 그래서 훨씬 어렵죠. 아까 스트롭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try making은 반드시 A를 먼저 하고 B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컨트라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손가락을 하나 올리면 환자분은 2개, 내가 2개 올리면 환자분은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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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환자분의 반응을 보는 거고요. 컨트라스팅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는 고노고 테스트를 합니다. 고노고 테스트는 뭐냐?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이 규칙을 바꾸는 걸 우리가 시프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손가락을 하나 올리면 환자분은 2개. 이거는 똑같은데 내가 2개 올리면 환자분은 하나도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했을 때 이 시프팅을 해서 잘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테이치 팜. 자, 피스테이치 팜은 환자한테 자, 내가 하는 대로 주먹, 손날, 손바닥 이거를 해보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 다 하고요.
alternating scale and triangle은 이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그려보라 그러면 친현재들은 보통 이렇게 그리고요. 루리아 루프는 요 그림을 한 3번 정도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이렇게 여러 번 그리는 거는 펄시브레이션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루프를 2개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3개씩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짓 심벌 코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1부터 9까지 이런 코딩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숫자를 전부 요 코딩에 맞춰서 바꾸라는 거예요. 8번까지는 연습 문제. 그 다음부터 쭉 해서 2분 동안 몇 개를 하느냐. 133개가 만점입니다. 트라이얼 메이킹 B는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SNSB 안에 있는 인지기능 검사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attention, language and related function, video special function, memory, 그다음에 other index 이렇게 frontal function 이렇게 쭉 검사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뒷부분도 이제 이해가 할 거예요. 이게 Ray Complex Figure Test의 채점 기준이 되고 각각의 18개 항목에 대해서 카피할 때는 몇 점, Immediate Recall 몇 점, Delayed Recall 몇 점, 각각에 대해서 2점, 1점, 0.5점, 0점으로 해서 36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SNSB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그 숫자가 적혀 있는 서머리 테이블 4장하고 그래프가 있는 3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이 숫자보다는 그래프 쪽이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환자의 SNSB 16%일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attention language 는 정상이고 비주얼 스파셜 펑션 메모리 프론탈 이그제큐티브 펑션이 떨어진다. 즉 이렇게 기억력을 포함한 또 하나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발성 인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어텐션 도메인은 정상인데 랭귀지, 비주얼 스파셜 메모리, 프론트 이그제큐티브 펑션이 다 떨어진다. 따라서 다발성 인지 장애를 만족한다. 메모리 프로파일만 본다면은 지난 것은 버벌 메모리고 흐린 것이 비주얼 메모리인데 딜레이드 리콜이 버벌과 비주얼이 전부 떨어지는데 리코그니션을 시키면은 좋아진다. 그래서 바스큘러 컴포넌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실습 나오면은 SNSB를 아마 많이 입력하고 결과 해석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이, 이 환자의 MRI를 보고서 이 환자의 메디얼 템포럴 아트로피를 레이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레이팅은 셰르턴스 코로날 비주얼 레이팅 스케일이라 해서 코로날 MRI 사진에서 히포캠퍼스와 코로이달 피셔 그리고 템포럴 호은의 아트로피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 0에서 그레이드 4까지 나는 쉘턴스 코로나 비주얼 레이팅 스케일을 가장 많이 쓰고요. 우리 자꾸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화이트 메타 체인지를 어세스먼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메타 체인지를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에는 크게 딥 화이트 매터와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로 어세스먼트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는 뭐냐? 벤트리클로부터 10mm 이내에 있는 화이트 매터를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라고 그러고 10mm 바깥쪽에 있는 화이트 매터를 딥 화이트 매터라고 한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와 딥 화이트 매터의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이스케미아를 미니멀, 마도리트, 시비어 이스케미아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 딥 화이트 메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딥 화이트 메타는 아까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메타로부터 10mm 바깥쪽에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딥 화이트 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 전 슬라이드에서 딥 화이트 메타의 길이가 10mm 미만이면 D1, 25mm 이상이면 D3, 그 사이에는 D2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D1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렇게 쟀을 때 요거는 D2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D2에 해당하는 거. 여기 선생님 이거 계속 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D2. 여기는 페리벤트리클라 스킵이야.
이건 D2. 그 다음에 D3는 이런 거.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이렇게 길게 됐을 때, 25 이상일 때, D1, D2, D3. 이제 특히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이는 게 이스케미아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이런 걸 우리가 플레어 이미지라고 해요. 앞으로 실습 나오면 주로 플레어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케미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D 화이트 매터 이스케미아를 봤고요. 그 다음에 페리벤트리큘라 이스케미아. 페리벤트리큘라는 쿨라 화이트 매터라고 하는 건 뭐냐? 벤트리큘러부터 10mm 이내에 있는 경우. 근데 페리벤트리큘라 화이트 매터는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캐핑, 하나는 밴딩. 캐핑이란 뭐냐?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모자 쓰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요. 이렇게 캐핑이에요. 그래서 캡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보통 5mm이기 때문에 P1. 이거는 5에서 10mm이기 때문에 P2. 이거는 10mm 넘어갈 때는 P3.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밴딩이란 뭐냐? 밴딩이란 이렇게 벤트리클 옆에 붙어 있는 이런 거 밴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밴, 밴드가 5mm 이하, 요거는 5에서 10mm, 요거는 10mm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리벤트리클라 이스케미아는 캐핑이든 밴딩이든 큰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1, P2, P3를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하면은 아까 다시 사진으로 넘어가면은 자, 보세요. P1, D1은 당연히 미니말이겠죠. P3, D3는 당연히 시비어겠죠. 나머지는 다 마더리트, 단지 P2, D1만 P2, D1은 미니말로 한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 P1, D1, P2, D1은 미니말, P3, D3는 시비어, 나머지는 마더리트. 그럼 여기서 시비어의 의미는 뭐냐?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이스케미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P3, D3는 돼야 된다는 약속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MRI상에서 아밀로이드의 디포지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케미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옛날엔 이 이스케미아 때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P3, D3는 만족해야 이스케미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야지 옛날에 우리가 동양에는 바스큘라 디멘시아가 많고 서양에는 알츠하이머가 많다는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P3, D3를 만족함에도 실제로 우리가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보면은 그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까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를 보면은 SNSB를 했을 때 5개의 커그니티브 도메인이 전부 16% 이상이면 No Cognitive Impairment죠. 자, 그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Mild Cognitive Impairment나 Dementia일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Mild Cognitive Impairment인지 Dementia인지는 Activity of Daily Living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서 Activity of Daily Living이 유지되어 있다면은 MCI. 그럼 ADL이 떨어져 있다면 디멘시아인데 그럼 마일드 투 마더릿 디멘시아, 시비어 디멘시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비트라리하게 MMSE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시비어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노말, MCI, 마일드 투 마더릿 디멘시아, 시비어 디멘시아가 구분이 되고 아까 말한 P하고 D의 컨비네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스몰 베슬 디지즈를 미니멀, 마드리트, 시비어로 놓으면은 1-1에서 4-3까지 환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No Cognitive Impairment, Mild Cognitive Impairment, Mild to Moderate Dementia, Severe Dementia로 해서 환자를 등록하는 D 매트릭스를 완성할 수 있다. 이 D 매트릭스를 만들고 입력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실습 나와서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를 조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신경계 증상의 접근에서의 형성평가 먼저 잠깐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봤나요? 먼저 KMMS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인지 기능 영역은 뭡니까? 자, 아까 KMMS는 진압력,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그 다음에 기억력, 메모리, 레지스트레이션과 리콜, 계산력, attention calculation, 언어 능력은 다 평가가 좋은요. 사실 전두엽 집행 기능도 일부는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전두엽 집행 기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인지 영역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임상 도구다. 67세 남자가 언어장애와 편마비로 입원하였다.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편마비 및 우측 건반사 한질 우측 바벤스키 증후. 자, 이게 뭡니까? 오른쪽이니까는 주로 왼쪽 뇌의 문제겠네요. 그 다음에 실어증, 그러니까 랭귀지 에어리어를 포함한다. 대화소통이 제자하고 마비는 상지보다 하지가 더 심하다. 보통은 이제 ACA 테리토리의 문제면은 하지가 심하고요. MCA는 상지와 하지가 비슷하죠. 또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어느 혈관 장애에 가까운 소견인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프트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임팍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세 남자 환자가 3일 전부터 시작되는 우측 안구 주위의 심한 통통과 결막 출혈은 예언하였다. 과거력 상대역 2년 전 이와 같은 두통이 3주 정도 계속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두통으로 밤에 자다가 깬 적이 흔하게 있었다고 한다. 신경학적으로 우측의 혼호 증후군에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 진단과 치료를 적당한. 이 환자는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나타난 트라이제미널 바스큘라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는 크로스트 헤데이크고요. 과거력상에서도 한 번 있었고 이런 경우 보통 가장 좋은 것은 옥시젠 세라피, 하이도스 옥시젠 세라피를 시킨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MMSE 형성평가에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그 MMSE 테스트라고 내가 나눠준 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는 이제 실습 나오면은 오프라인 강의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라고 하는데 뭐 친구랑 해도 좋고 뭐 집안에 뭐 어르신이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한번 해가지고 요거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제출은 강의 끝나는 주말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